최민주는 옅은 씁쓸함이 담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가죽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시계는 7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약속 시간보다 15분이나 늦은 셈이었다. 하지만 그는 초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이 지독히도 재미없는 연극의 한 장면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이곳은 서울의 심장부,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호텔의 레스토랑이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 흰색 테이블보가 깔린 테이블마다 상류층들의 교양 있는 웃음소리와 은식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지막이 울려 퍼졌다. 하지만 민준의 모습은 이 화려한 공간과 기묘한 부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는 오늘 베리타스 그룹의 총수인 최민준이 아니었다. 그는 그의 운전기사에게서 빌린 몸에 맞지 않는 낡은 정장을 입고 있었다. 구두는 닳아서 광택을 잃은 지 오래였고 손목의 시계는 인터넷에서 산 짝퉁이었다. 그는 지금 할아버지가 정해준 맞선 상대를 시험하기 위해 가난한 취업준비생 김진수를 연기하는 중이었다. 그는 이런 만남에 신물이 나 있었다. 그의 이름과 재산이 아닌 그 자신을 봐줄 사람을 찾고 싶다는 생각. 그것은 어쩌면 재벌 3세가 꿀 수 있는 가장 나이반 꿈일지도 몰랐다. 바로 그때였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오늘 그의 맞선 상대인 유명 소셜라이트 유지아였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신 명품 컬렉션으로 치장한 채 도도한 백조처럼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있는 민준을 발견하고는 잠시 미간을 찌푸렸다. 그리고는 이내 경멸이 가득한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왔다. 혹시 최민준 씨? 그녀는 묻는 것이 아니라 확인 사살을 하는 듯한 말투였다.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 네, 맞습니다. 최민준입니다. 유지아는 그의 낡은 정장과 달아빠진 구두를 노골적으로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기가 막히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세상에, 여기가 어디인 줄은 알고 오신 거예요. 오늘 이 식사. 당신이 계산할 능력은 되고 그녀는 의자에 앉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시간 낭비했네. 우리 집안과 당신네 집안이 어떤 관계인데 이런 장난을 치는 건지 모르겠군요. 할아버님께는 오늘 만남 아주 유쾌했다고 전해드릴게요.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미련 없이 돌아서서 레스토랑을 빠져나갔다. 모든 것이 단 5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민주는 씁쓸하게 웃으며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의 시험은 또다시 성공했다. 그의 가설은 또다시 증명되었다. 이 세상에 그의 돈이 아닌 그 자신을 봐줄 여자는 없다고.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이었다. 저기요, 최민준 씨 맞으시죠? 숨이 턱까지 차오른 듯한 한 여자가 그의 테이블 앞에 서 있었다. 수수한 면 원피스에 낡았지만 깨끗한 운동화 차림,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미안함과 초조함이 가득했다. 이보람이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늦었죠. 갑자기 사촌 언니가 급체를 하는 바람에 대신 나오느라 정신이 없어서요. 민주는 눈앞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여자는 누구지? 그의 계획에는 없었던 예상치 못한 변수였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 이 재미없는 연극을 조금 더 이어가기로 결심했다. 아, 괜찮습니다. 저도 방금 도착했습니다. 그의 거짓말에 보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다행이다. 오래 기다리게 한 줄 알고 얼마나 조마조마했는데요. 그녀는 그의 낡은 옷차림을 보았지만 유지아처럼 노골적인 경멸을 보내는 대신 어딘가 안쓰러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생각했다.
사촌 언니 말로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했는데 옷차림을 보니 사정이 많이 안 좋은가 보네. 늦었다고 화내지 않는 걸 보니 사람은 착한 것 같은데. 보람은 메뉴판을 펼쳐들고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살면서 처음 보는 가격들이었다. 가장 싼 커피 한 잔이 그녀의 하루 일당과 맞먹었다. 그녀는 맞은편의 남자가 무안해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메뉴판을 덮으며 말했다. 저 사실은 제가 저녁을 먹고 와서요. 우리 그냥 간단하게 차나 한잔 하는 건 어떨까요? 그것은 가난한 맞선 상대를 위한 그녀의 소박한 배려였다. 민주는 그녀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지만 굳이 내색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럼.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보람이었다. 그녀는 이 어색한 시간을 어떻게든 채워야 한다는 의무감에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놓았다. 고향인 배, 밭 이야기, 편찮으신 할머니 이야기,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으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그녀의 이야기에는 어떤 과장이나 허세도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한 젊은이의 소박하고 진솔한 삶의 단면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의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종류의 이야기였다. 그는 그녀의 거칠어진 손과 피곤함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선한 눈동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 여자는 진짜였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대화는 의외로 편안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최민주는 김진수라는 가짜 인물에 살을 붙여나갔다. 작은 무역회사를 다니다가 경기가 나빠져 얼마 전 권고 사직을 당했다는 어디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 그는 일부러 자신의 처지를 조금 더 비참하고 조금 더 희망 없게 묘사했다. 그녀의 반응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보람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이나 지루함 대신 따뜻한 공감의 빛이 감돌았다. 그러셨구나. 요즘 다들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진수 씨는 꼭 다시 일어서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멀쩡하신데. 그녀의 위로는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처한 고된 현실 때문에 타인의 어려움을 쉽게 외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서울에서 집을 구하는 노하우나 돈을 아낄 수 있는 소소한 팁 같은 것들을 알려주었다. 민주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그 소박한 지혜들을 마치 중요한 비즈니스 정보라도 되는 양 경청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렀다. 마침내 웨이터가 다가와 두 사람의 테이블 위에 검은색 가죽 빌지를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보람이 평생을 벌어도 만져보기 힘든 액수가 적혀 있을 터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커피 두 잔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찍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은 보람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다. 민주는 연극의 마지막 막을 올릴 시간임을 직감했다. 그는 계산서를 집어드는 척하다가 갑자기 당황한 표정으로 자신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어쩌죠. 그의 연기는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감이었다. 지갑이 없네요. 오는 길에 버스에서 떨어뜨린 모양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난처하고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보람을 바라보았다. 그는 수십 번도 더 이런 상황을 상상했었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이 순간 경멸의 눈빛을 보내거나 화를 내거나 혹은 말없이 자리를 떠나버릴 것이었다. 보람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녀는 난처한 표정의 민준을
그리고 테이블 위의 계산서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혹시 사기꾼인가? 처음부터 돈 낼 생각도 없이 접근한 건 아닐까? 하지만 그녀의 눈에 비친 남자의 얼굴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얼굴이라기보다는 정말로 모든 것을 잃고 막다른 길에 몰린 사람의 얼굴처럼 보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에는 경멸이 아닌 고단한 삶에 대한 깊은 체념이 담겨 있었다. 오늘 하루치 아르바이트비가 이렇게 허공으로 날아가는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남자를 이런 비싼 레스토랑에 혼자 남겨두고 망신을 당하게 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말없이 자신의 낡은 천가방에서 지갑을 꺼냈다. 고급 가죽 지갑이 아닌 시장에서 산 작은 꽃무늬 지갑이었다. 지갑 안은 그녀의 고된 삶을 증명이라도 하듯 10,000원짜리 몇 장과 온갖 아르바이트 쿠폰, 그리고 동전들로 비좁게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마치 가계부를 정리하듯 조심스러운 손길로 지폐를 세어 계산서 위에 올려놓았다. 심지어는 작은 팁까지 잊지 않았다. 민주는 그 모든 과정을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이, 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가 세웠던 모든 가설과 인간에 대한 그의 냉소적인 통계가 이 작은 시골 소녀의 소박한 선의 앞에서 완전히 박살나고 있었다. 그의 시험은 끝났다. 완벽한, 그리고 처참한 그의 패배였다. 그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레스토랑을 나와 화려한 강남의 밤거리 앞에 나란히 섰을 때 어색한 침묵이 두 사람을 감쌌다. 민주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연기하는 김진수의 것이 아니었다. 오늘 식사비는 제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연락처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연극의 일부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 여자를 이대로 놓치고 싶지 않았다. 보람은 그의 절박한 모습이 그저 가난한 남자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희미하게 웃으며 자신의 전화번호를 그의 낡은 휴대폰에 찍어주었다. 괜찮아요. 못 갚으셔도 대신 다음에 좋은데 취직하시면 그때 한턱 쏘세요. 오늘 식사는 다음 면접을 위한 행운의 부적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녀는 그에게 작은 격려의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먼저 가볼게요. 라는 말을 남기고 지하철역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작고 다부진 뒷모습이 화려한 도시의 불빛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민주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휴대폰 액정을 내려다보았다. 그곳에는 이보람이라는 이름과 11자리의 숫자가 저장되어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낡은 정장, 싸구려 시계, 그리고 어딘가 텅 비어 보이는 자신의 얼굴.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진짜 가난한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 커피값을 계산해준 저 여자가 아니라 돈이라는 갑옷 뒤에 숨어 단 한 번도 진심을 내보인 적 없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그는 아주 오랫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며칠이 흘렀다. 최민주는 다시 베리타스의 총수로서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수조 원짜리 M&A 계약을 검토하고 빈틈없는 보고서를 올리는 임원들을 날카롭게 질책하고 분 단위로 쪼개진 스케줄을 소화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된 그의 익숙한 세계였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낡은 꽃무늬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지폐를 세어내던 한 여자의 손과 다음 면접을 위한 행운의 부적이라며
웃어주던 그녀의 맑은 미소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냉소적인 시험은 완벽하게 실패했고 그 실패는 그의 굳게 닫혔던 마음에 아주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비서에게 지시해 자신도 모르게 서울 시내의 모든 떡볶이 맛집 리스트를 보고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마침내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김진수의 낡은 휴대폰을 꺼내 이보람에게 문자를 보냈다. 김진수입니다. 밥값 오늘 꼭 갚고 싶습니다. 저녁에 시간 괜찮으십니까? 보람은 실제로 그에게서 연락이 온 것에 조금 놀랐다. 그녀는 그가 자존심 때문에 한번 연락은 하겠지만 정말로 돈을 갚을 거라곤 기대하지 않았다. 괜찮아요. 정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닙니다. 신세를 졌으면 갚는 게 당연합니다. 제가 오늘 일당을 받았습니다. 그의 고집에 보람은 결국 웃으며 승낙했다. 그녀는 그 가난하지만 자존심 강한 남자가 비싼 레스토랑에서 또다시 무리하게 될까봐 걱정되었다. 그럼 제가 아는 아주 맛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만날까요? 제가 살게요. 안 됩니다. 오늘은 제가 삽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다시 한번 만날 약속을 잡았다. 약속 장소는 민준의 예상을 또 한번 벗어났다. 화려한 강남이 아닌 대학가의 시끌벅적하고 활기 넘치는 골목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그를 이끈 곳은 낡은 간판을 단 작은 포장마차였다. 여기요, 이모 떡볶이 1인분이랑 순대, 튀김 섞어서 많이요. 보람은 익숙하게 주문을 외쳤다. 포장마차 안은 뜨거운 김과 매콤달콤한 냄새, 그리고 젊은 학생들의 즐거운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민주는 난생 처음 와보는 이런 풍경에 잠시 어색해했지만 보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플라스틱 의자에 앉혔다. 여기가 서울에서 제일 맛있는 떡볶이집이에요. 한번 먹어봐요. 곧이어 빨갛고 윤기가 흐르는 떡볶이가 그들의 앞에 놓였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떡 하나를 입에 넣었다. 그 순간 그의 미간이 저도 모르게 찌푸려졌다. 너무 매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맛있었다. 최고급 레스토랑의 복잡하고 섬세한 맛과는 다른 단순하고 직설적인 강렬한 맛이었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고 매운 기운에 눈물까지 찔끔거리며 허겁지겁 떡볶이를 먹었다. 보람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아이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매운 거 잘 못 드시나 봐요. 그녀의 웃음소리에 민주는 처음으로 무장해제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이곳에서만큼은 베리타스의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매운 떡볶이 앞에서 쩔쩔매는 서툴고 평범한 남자 김진수일 뿐이었다. 편안해진 분위기 속에서 그들의 대화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어졌다. 그는 그녀의 꿈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돌아가신 어머니의 레시피로 만드는 작은 분식집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냥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와서 따뜻한 집밥처럼 위로를 받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요. 민주는 그녀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는 그녀가 단순히 착한 여자가 아니라 자신만의 철학과 따뜻한 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꿈은 그의 세상처럼 무언가를 빼앗기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나누고 위로하는 것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소화도 시킬 겸 근처 공원을 걸었다. 길가의 작은 오락실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음악 소리에 보람이 그의 소매를 잡아 끌었다. 우리 인형 뽑기 한판 할래요. 결과는 처참했다. 비즈니스의 천재인 최민주는 인형 뽑기 기계 앞에서는 형편없는 초보였다. 그는 몇 번이나 돈을 날렸지만 집게는 번번이 인형을 놓쳐버렸다. 반면
보람은 의외의 승부사였다. 그녀는 단 한 번의 시도만에 커다랗고 못생긴 초록색 공룡 인형을 뽑아 올렸다. 자, 선물이에요. 보람은 그 공룡 인형을 민준의 품에 안겨주었다. 진수 씨, 새로 이사갈 집에 두면 덜 외로울 거예요. 민준은 자신의 품에 안긴 촌스럽고 거대한 공룡 인형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그는 수십억짜리 미술 작품을 선물 받아본 적은 있었지만 1,000원짜리 인형을 선물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이상하게도 이 못생긴 공룡 인형이 그 어떤 미술 작품보다 더 가치 있게 느껴졌다. 두 사람은 어느새 한강공원에 다다랐다. 강물 위로 도시의 불빛들이 부서지며 반짝이고 있었다. 강바람은 차가웠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따뜻했다. 민주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 감정을 외면할 수 없다고. 그는 보람을 그녀의 집 골목 어귀까지 바래다 주었다. 헤어져야 할 시간. 보람이 오늘 즐거웠어요. 라며 돌아서려던 순간이었다. 민준이 충동적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것은 축제, 날의 사고 같은 접촉이 아니었다. 그의 의지가 담긴 조심스럽고도 분명한 첫 번째 손길이었다. 보람은 놀라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그녀의 시선이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그의 크고 따뜻한 손에 닿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수만 가지의 감정들이 오가고 있었다. 호기심, 설렘, 그리고 두려움. 계약으로 시작된 만남이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진짜 감정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베리탓 그룹의 30층 회의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최민주는 길고 거대한 테이블에 상석에 앉아 맞은편에 선 임원들의 보고를 듣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메스와도 같았고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조차 실려 있지 않았다. 김 부장, 지난 분기 실적이 이게 최선이었습니까? 그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시장 상황은 언제나 좋지 않았습니다. 무능한 경영진의 변명만 늘어갈 뿐이죠. 오늘부로 대기 발령입니다. 나가보세요. 그의 말 한마디에 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저것이 바로 그들의 진짜 총수, 최민준의 모습이었다. 냉철한 판단력과 무자비한 결단력으로 지금의 베리타스를 만들어낸 젊은 제왕. 회의가 끝나고 그는 자신의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왔다. 그의 충직한 비서인 김 비서가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들고 그를 맞았다. 대표님, 30분 뒤에 사우디 국부펀드와의 화상 회의가 있으십니다. 주의소에 민주는 무심하게 말했다. 네, 대표님. 이건 저희가 몇 달을 공들인 급한 집안일이 생겼다고 해 내가 지금 처리해야 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어. 김 비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못했다. 그는 최근 들어 부쩍 이상해진 자신의 상사를 이해할 수 없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꿰뚫고 있는 이 남자가 요즘 들어서는 동네 떡볶이 시세나 재래시장에 채소 가격 동향 같은 것을 보고하라고 시키질 않나. 최고급 맞춤 정장이 아닌 낡은 옷들을 구해오라고 하질 않나. 그는 자신의 대표님이 거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잠시 머리가 어떻게 된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었다. 민주는 차 뒷좌석에 올라탔다. 그리고는 익숙하게 자신의 변신을 시작했다. 수천만 원을 권을 호가하는 실크 수트를 벗어던지고 대신 낡고 빛바랜 면바지와 티셔츠로 갈아입었다. 손목에서는 파텍 필립 시계를 풀어 서류 가방 깊숙이 넣고 대신 싸구려 전자시계를 찼다. 그는 몇 분 만에 냉혹한 CEO에서 가난한 취준생 김진수로 완벽하게 탈바꿈했다. 출발해. 약속 장소는 알지? 네, 대표님.
김비서는 룸미러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김진수를 연기하고 있는 자신의 상사를 훔쳐보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이 기묘한 이중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도무지 짐작할 수가 없었다. 민주는 이중 생활의 대가였다. 그는 낮에는 베리타스 그룹을 지휘했고 저녁에는 이보람의 소박한 세상에 스며들었다. 두 개의 다른 세계, 두 개의 다른 정체성. 그는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그저 재미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그는 이보람과 함께 있을 때 이상하게도 더 편안하고 더 자유롭고 더 진짜 자신에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서서히 깊어졌다. 보람은 이제 그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편찮으신 할머니에 대한 걱정, 하루하루 쌓여가는 빚의 무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지 않는 그녀의 작은 꿈에 대해서 그의 거짓말 역시 점점 더 정교해져야만 했다. 진수 씨는 원래 무슨 일 했었어요? 어느 날 보람이 물었다. 그냥 작은 회사에서 해외 영업 담당이었습니다. 페루나 칠레 같은 곳에 원자재 수입하러 다니고 그는 과거 부에리타스에서 진행했던 남미 자원 개발 프로젝트의 기억을 각색하여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거짓말은 언제나 꼬리를 남기는 법이었다. 그날은 민준에게 최악의 하루였다. 오전에는 주주총회에서 까다로운 주주들의 공세를 막아내야 했고 오후에는 경쟁사의 비열한 공격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했다. 그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약속 시간에 겨우 맞춰 보람을 만나러 갔다. 그는 차 안에서 허둥지둥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자신의 진짜 시계, 파텍 필립을 푸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것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명품 시계였다. 두 사람은 늘 가던 동네의 작은 카페에 마주 앉았다. 보람은 오늘따라 유독 피곤해 보이는 그의 안색을 걱정스럽게 살폈다.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일자리 구하는 게 잘 안 돼요. 아닙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민주는 애써 웃어 보이며 커피 잔을 들기 위해 손을 뻗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의 낡은 셔츠 소매가 살짝 위로 올라가며 그의 손목에 채워진 시계가 모습을 드러냈다. 보람의 시선이 그 시계에 무심코 닿았다. 그녀는 명품에 대해 잘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바보가 아니었다. 낡은 옷차림의 가난한 취준생의 손목에 있을 법한 물건이 아니라는 것쯤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플래티넘으로 보이는 은은한 광택, 복잡하고 정교하게 움직이는 시계의 내부, 그리고 그 시계가 풍기는 압도적인 아우라. 그것은 그녀가 사는 세상의 물건이 아니었다. 그녀의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수만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당신 누구야? 따뜻하고 편안했던 카페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민주는 뒤늦게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그는 황급히 시계를 소매 안으로 감추었지만 이미 늦은 후였다.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불신의 벽이 세워지고 있었다. 그의 완벽했던 연극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날 카페에서의 어색한 헤어짐 이후 이보람과 최민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생긴 것 같았다. 보람은 더 이상 그를 예전처럼 편하게 대하지 않았다. 그녀의 친절함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는 항상 한 걸음 뒤로 물러선 듯한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그의 정체에 대해 묻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그를 관찰하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변화를 피부로 느꼈다. 그녀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미칠 것 같았다.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진실을 말하는 순간 이 위태로운 관계마저 끝나버릴까 두려웠다. 그의 정체가 드러나는 날, 그녀는 자신을 경멸하게 될까, 아니면 다른 여자들처럼 그의 돈을 보고 태도를 바꾸게 될까. 그는 어느 쪽도 원하지 않았다. 그는 김진수로서 그녀의 곁에 조금 더 머무르고 싶었다. 그들의 관계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차갑고 집요한 거미줄이 쳐지고 있었다. 유지아는 자신의 인생에서 실패라는 단어를 배워본 적이 없었다. 그녀가 원하면 모든 것이 그녀의 발 아래에 놓여야만 했다. 최민준이라는 남자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녀는 갈라디노에서의 굴욕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녀는 최민준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 남자 옆에 섰던 그 촌스러운 시골뜨기 계집애에게 패배한 것이었다. 그녀의 자존심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알아봐. 그녀는 국내 최고의 흥신소 대표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이 여자 이름은 이보람. 내가 원하는 건 이 여자의 모든 것이야. 태어난 곳, 가족관계, 돈 문제, 과거 남자 관계까지 먼지 한 톨까지 샅샅이 털어와. 모든 인간에겐 약점이 있는 법이지. 그 약점을 찾아내. 유지아의 사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흥신소의 움직임은 전문적이고 은밀했다. 그들은 먼저 이보람의 현재를 파고들었다. 그녀의 하루는 MBI를 방불케 할 만큼 촘촘했다. 새벽에는 우유 배달, 오전에는 대학 도서관, 오후에는 카페, 그리고 밤에는 음식 배달까지. 그녀의 동선에는 어떤 특별한 것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서울이라는 거대하고 삭막한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수많은 청춘 중 하나일 뿐이었다. 이게 전부입니까? 첫 번째 중간 보고를 받은 유지아는 신경질적으로 서류를 집어 던졌다. 고작 이런 뻔한 심파를 들으려고 내가 당신에게 거액을 쓴 줄 알아요. 더 깊이 파저 계집애가 저렇게 돈에 쪼들리면서 최민준의 돈을 거부할 리가 없어. 없어. 분명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거야. 조사원들은 그녀의 지시에 따라 이제 이보람의 과거를 향해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보람의 고향인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작은 시골 마을까지 내려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마침내 유지아가 원하던 약점을 찾아냈다. 보람의 부모님은 오래전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녀에게는 유일한 혈육인 할머니가 한 분 계셨다. 그리고 그 할머니는 현재 만성 신부전증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태였다. 유일한 치료법은 신장 이식 수술뿐. 하지만 시골의 가난한 노인에게 수술비와 입원비는 평생을 벌어도 만질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이보람이 서울에서 죽어라 일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할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찾았습니다, 대표님. 흥신소 직원이 최종 보고서와 함께 몇 장의 사진을 유지아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 여자의 유일한 약점은 저 할머니입니다. 할머니의 수술비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사진 속에는 낡은 시골집의 툇마루에 앉아 희미하게 웃고 있는 노인과 병상에 누워있는 그녀의 모습, 그리고 엄청난 액수가 찍힌 병원비 청구서가 담겨 있었다. 유지아의 입게 차갑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이제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완벽한 무기를 손에 넣었다. 그녀는 최민준 앞에서 이보람의 저 순수한 가면을 벗겨내고 그녀 역시 돈 때문에 남자를 만나는
탐욕스러운 속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완벽해.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덫을 놓을 시간이야. 그녀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차갑게 지시했다. 최민준 대표의 할아버님, 최 회장님의 비서실에 연락해 아주 흥미로운 선물을 하나 보내드릴 테니 저녁 약속을 잡아달라고. 그녀는 자신의 손에 들린 보람의 사진을 마치 사냥에 성공한 전리품처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놓으려는 그 덫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올가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최민준의 서툰 거짓말은 이보람의 마음속에 작은 가시처럼 박혔다. 그녀는 그를 의심했지만 동시에 그가 보여주었던 서툰 친절과 외로워 보이던 눈빛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누구도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는 어색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옥탑방의 공기는 다시 서먹해졌고 민주는 그녀의 신뢰를 잃었다는 생각에 초조해졌다. 그는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기회는 위기의 모습을 하고 찾아왔다. 어느 날 저녁, 보람은 고향에 계신 할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기운이 없었다. 당장 입원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신 것이 분명했다. 게다가 다음 주는 연중 가장 중요한 배 수확철이었다. 일손이 부족한 시골에서 할머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다. 진수 씨, 미안해요. 주말에 만나기로 한 약속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은 보람은 무거운 표정으로 민준에게 말했다. 주말에 고향집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 편찮으셔서. 그녀의 얼굴에 서린 깊은 시름을 본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 충동적인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것은 어쩌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그녀의 진짜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몰랐다. 제가 같이 갈게요. 보람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네, 그걸 왜요? 거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시골이에요. 가면 고생만 할 텐데. 어차피 저는 실업자잖아요. 민주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그럴듯한 핑계를 댔다. 이 좁은 방에 혼자 있는 것도 이제 지겨워요. 그리고 나 보기보다 힘 좀 씁니다. 배 따는 거 도와줄 수 있어요. 그의 엉뚱하지만 어딘가 진심이 담겨있는 제안에 보람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혼자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생각을 하니 막막하기도 했고 왠지 모르게 그의 도움이 받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녀는 결국 작은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예기치 못한 시골 여행은 시외버스 터미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민주는 난생 처음으로 시끄럽고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찬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다. 딱딱하고 불편한 의자에 앉아 몇 시간을 달려야 하는 그 경험은 그에게는 고문에 가까웠다. 하지만 보람은 익숙한 듯 창가에 기대어 잠이 들어 있었다. 민주는 잠든 그녀의 얼굴을 몰래 훔쳐보았다. 고된 삶의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햇살 아래에서는 더없이 평온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어깨를 그녀에게 내어주어 편히 기댈 수 있도록 자세를 고쳐 앉았다. 보람의 고향은 시간이 멈춘 듯한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 버스에서 내리자 서울의 매연 대신 맑고 상쾌한 흙냄새와 풀냄새가 그의 폐부를 가득 채웠다. 길가의 집들은 낮았고 사람들의 표정은 여유로웠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보람을 제 딸이나 손녀처럼 아끼는 듯 그녀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민주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돈이나 지위로 얽히지 않은 순수한 인간관계의 온기를 느꼈다.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배 수확 작업에 나섰다. 민주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과 마주했다. 수조 원짜리 M&A 협상보다 수십 개의 날카로운 가지 사이에서 잘 익은 배를 골랐다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다. 그는 사다리 위에서 비틀거렸고 벌레를 보고 기겁했으며 애써 딴 배를 바닥에 떨어뜨리기 일쑤였다. 동네 어르신들은 서울서 온 샌님이라며 그의 서툰 몸짓을 보고 껄껄 웃었다. 반면 보람은 전문가였다. 그녀는 가벼운 몸놀림으로 나무 사이를 오가며 능숙한 손길로 배를 따냈다. 그녀는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민준에게 차근차근 배 따는 요령을 가르쳐 주었다. 흙과 땀으로 범벅이 된 그녀의 모습은 서울에서 보았던 그 어떤 화려한 모습보다도 더 생기 있고 아름다웠다. 고된 노동이 끝나고 두 사람은 툇마루에 앉아 갓 딴 배를 깎아 먹었다. 시원하고 달콤한 과즙이 노동의 피로를 씻어주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보람은 민준을 데리고 할머니의 방으로 들어갔다. 할머니는 병색이 완연했지만 두 사람을 보는 눈빛만큼은 맑고 깊었다. 할머니, 인사드려. 서울에서 나 많이 도와주는 친구야. 고맙네, 총각. 우리 손녀딸이 신세가 많았구먼. 민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할머니는 보람의 손을 꼭 잡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보람아, 내 할머니, 저 총각, 옷차림이나 행색은 어수룩해 보여도 할머니는 창밖에서 서툰 솜씨로 부서진 평상을 고치고 있는 민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했다. 눈빛이 참 깊고 외로운 눈빛이구나. 사람 속은 모르는 거지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할머니의 말은 보람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심의 벽을 허물어 내렸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의심했던 것은 그의 정체가 아니라 그에게 흔들리는 자기 자신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툇마루에 앉아 땀 흘리며 낑낑대는 민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드러운 미소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할머니의 속 깊은 한마디는 이보람의 마음속에 단단히 박혀있던 마지막 빗장을 풀어버렸다. 그녀는 최민준, 아니 김진수라는 남자를 더 이상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않기로 했다. 대신 있는 그대로의 그를 보기로 했다. 서툴고 어색하고 세상 물정 모르지만 어딘가 외롭고 그래서 자꾸만 마음이 쓰이는 한 사람으로 그녀의 태도가 부드러워지자 두 사람 사이의 공기도 눈에 띄게 따뜻해졌다. 그들은 함께 땀 흘리며 배를 땄고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할머니가 끓여주신 구수한 된장찌개를 먹었다. 민주는 태어나 처음으로 누군가의 집밥을 먹어보았다. 조미료 맛이 아닌 시간과 정성이 담긴 그 깊은 맛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곳에서 자신이 평생을 그리워했지만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가족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시골 마을의 시간과는 달리 서울에서는 차가운 거미줄이 맹렬하게 그들을 향해 뻗어오고 있었다. 유지하는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흥신소는 최민준의 휴대폰 신호가 강원도의 한 시골 지역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잡혔다는 것 외에는 어떤 유의미한 정보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나더러 저 총우석을 다 뒤지라는 소리야. 유지아는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직접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의 붉은색 스포츠카가 서울의 아스팔트를 박차고 나갔다. 좁고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달리며 그녀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논밭 풍경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흙냄새와 가축 분뇨 냄새가 뒤섞인 공기에 그녀는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는 어째서 최민준 같은 남자가 이런 미개한 곳에 숨어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몇 시간의 운전 끝에 그녀는 마침내 목적지인 작은 면 소재지에 도착했다. 마침 그날은 5일에 한 번 열리는 시골 장날이었다. 좁은 길목은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고 그녀의 요란한 스포츠카는 동네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한몸에 받았다. 바로 그 시각, 이보람과 최민준. 역시 할머니의 약과 생필품을 사기 위해 장터에 나와 있었다. 아저씨, 이 뻥튀기 좀 봐요. 완전 크다. 보람은 갓 튀겨낸 뻥튀기를 한 아름사들고는 아이처럼 신나했다. 민주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베리타스의 총수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운명의 장난이었을까? 유지하는 차 안에서 이 동네에서 가장 큰 과수원이 어디냐고 묻기 위해 창문을 내렸다. 바로 그때 그녀의 시선이 시끄러운 장터의 반대편을 스쳤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남자의 옆모습, 최민준이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그에게 무언가를 건네고 있는 한 여자. 유지아의 눈이 가늘어졌다. 찾았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덜컹거리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볏짚을 산더미처럼 실은 거대한 농사용 트럭 한 대가 그녀의 스포츠카와 장터 사이의 좁은 길을 가로막으며 지나갔다. 트럭은 느렸고 그 뒤로 경운기까지 따라붙으며 길은 완전히 막혀버렸다. 아씨, 무엇야. 유지아는 짜증스럽게 경적을 울려댔지만 트럭은 아랑곳하지 않고 느릿느릿 움직일 뿐이었다. 몇 분 같은 몇 초가 흐르고 마침내 트럭이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민준과 보람의 모습은 이미 인파 속으로 사라진 후였다. 유지아는 아깝게 놓친 사냥감에 분한 표정으로 핸들을 내리쳤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장터에서 가장 오래되어 보이는 작은 잡화점으로 들어갔다. 주인장, 뭐 하나만 물읍시다. 그녀는 지갑에서 두툼한 현금 다발을 꺼내 가게 주인의 눈앞에 흔들어 보였다. 혹시 이 남자 이 동네에서 본 적 있어요? 그녀는 휴대폰에 저장된 최민준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가게 주인은 돈다발에 눈이 휘둥그레졌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아, 이 총각. 며칠 전에 이보람이랑 같이 장 보러 왔던 그 서울 총각이네. 이보람이네 과수원에서 일 도와준다고 하던데. 이보람. 제옥이 언덕 위에 배나무 제일 많은 집. 그 집 손녀딸. 유지아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 여자의 사진 한 장 찍어다 주면 이 돈의 2배를 주지. 잠시 후 유지아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그 안에는 배나무 아래에서 최민준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는 이보람의 선명한 사진이 담겨 있었다. 유지아는 사진 속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보람의 얼굴을 독사의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이제 적의 얼굴을 확인했다. 이보람.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그 이름을 읊조렸다. 어디, 얼마나 더 웃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평화롭던 시골 마을 위로. 이제 피할 수 없는 폭풍의 전조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최민준과 이보람의 세상은 이전과 같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가난한 취준생과 억척스러운 아르바이트생의 역할을 연기했지만 그들의 눈빛과 침묵 속에는 시골의 따스한 햇살과 흙냄새 그리고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이 거짓된 역할극을 끝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이대로 시간이 멈추어 영원히 그녀의 세상 속에 김진수로 머물고 싶다는 위험한 생각마저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세상 밖에서 복수의 여신은 이미 칼을 갈고 있었다. 유지아는 이보람이라는 여자의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 그녀는 이제 이 지루한 숨바꼭질을 끝낼 시간이라고 판단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두 사람을 갈라놓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보람이라는 여자가 최민준의 눈앞에서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방식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 싶었다. 그녀는 완벽한 무대를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보람이 신촌의 한 대학가 카페에서 오후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카페는 베리타스, 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가 입주한 빌딩의 1층에 위치해 있었다. 유지아는 먼저 베리타스의 경쟁사이자 자신의 아버지가 회장으로 있는 태성그룹의 이름으로 베리타스 측에 긴급 비즈니스 미팅을 요청했다. 안건은 현재 두 그룹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인수합병건에 대한 중대 유출 정보였다. 그녀는 최민준이 절대 거절할 수 없는 미끼를 던졌다. 그리고 미팅 장소는 바로 이보람이 일하는 그 카페로 특정했다. 최민준 대표님께 직접 전에 태성그룹의 오수진 전무가 그룹의 명운이 걸린 정보를 가지고 직접 기다리고 있겠다고 모든 덫은 놓아졌다. 그날 오후 이보람은 여느 때와 같이 앞치마를 두르고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저녁에 진수 씨와 함께 먹을 김치찌개의 재료를 생각하며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시골에 다녀온 후 그들은 눈에 띄게 가까워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그 정체 모를 남자를 자신의 세상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카페 앞의 도로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약속이라도 한 듯 카페 앞에 멈춰 섰다. 보람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혹시 진수 씨를 쫓던 그 사람들일까? 하지만 그녀의 예상과는 달랐다. 차에서 내린 것은 TV에서나 보던 우아하고 화려한 모습의 유지아와 그녀의 비서들이었다. 보람은 갈라 디너에서 보았던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카운터 뒤로 몸을 숨겼다. 잠시 후 카페의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 들어선 사람은 그녀의 세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다. 최민준이었다. 하지만 그 모습은 그녀가 알던 어수룩하고 순박한 김진수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네이비 슈트,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뒤로 넘긴 머리, 그리고 세상을 발 아래 둔 듯한 냉정하고 압도적인 카리스마. 그의 뒤로는 비서와 경호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카페 안의 모든 손님들이 그의 존재감에 압도되어 숨을 죽였다. 보람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김진수라는 남자의 모습과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최민준이라는 남자의 모습이 서로 충돌하며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의 낡은 옷, 그의 서툰 행동, 그리고 그의 손목에서 보았던 그 어울리지 않던 시계. 모든 퍼즐 조각들이 가장 잔인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민주는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유지아의 얼굴을 보고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본능적으로 카페 안을 훑었다. 제발 그녀가 이곳에 없기를. 하지만 그의 기도는 늦었다. 그의 시선이 카운터 뒤에서 하얗게 질린 채 손에 들고 있던 유리잔을 위태롭게 떨고 있는 이보람과 마주쳤다. 유지아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일부러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로 우아하게 말했다. 민준 씨, 와주셨군요. 마침 이 근처에서 약속이 있었는데 중요한 이야기는 역시 직접 만나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보람이 서 있는 카운터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리고는 마치 방금 발견했다는 듯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어머나, 세상에. 그녀는 보람의 가슴에 달린 이보람이라는 이름표를 내려다보았다. 이보람 씨, 여기서 아르바이트 하시는구나. 정말 우연이네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 있는 민준을 향해 독이 든 꿀 같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 목소리는 서연의 심장을 겨눈 비수와도 같았다. 민준 씨, 혹시 이 카페 종업원 아는 분이세요? 당신을 보고 꽤나 놀란 모양인데요. 그 순간 카페 안의 모든 시선이 세 사람에게 쏠렸다. 보람의 눈이 넓은 카페 공간을 가로질러 민준의 눈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는 배신감, 혼란, 그리고 처절한 상실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거짓말이 되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쨍그랑 이보람의 손에서 힘없이 미끄러져 나간 쟁반이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는 그녀의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와도 같았다. 카페 안의 모든 시선이 하얗게 질린 채 서 있는 그녀에게로 쏠렸다. 민준 씨, 혹시 이 카페 종업원 아는 분이세요? 유지아의 아기의 찬 목소리가 조롱처럼 그녀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보람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세상에는 오직 저 멀리 자신과는 다른 차원에 서 있는 듯한 한 남자의 모습만이 존재했다. 최민준, 그녀가 진수 씨라고 부르며 서툰 위로를 건네고 그의 가난을 함께 걱정해 주었던 남자. 그 모든 것이 거대한 기만이고 잔인한 연극이었다. 그녀는 앞치마를 찢어내듯 벗어던졌다. 그리고는 뒤에서 임서연 씨라고 외치는 민준의 절박한 목소리를 뒤로 한 채 미친 듯이 카페 밖으로 뛰쳐나갔다. 잠깐만요. 내 말 좀 들어봐요. 민준은 유지아와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곧장 그녀를 뒤쫓아 나갔다. 그는 근처 공원의 벤치에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는 보람을 찾아냈다. 그가 다가서자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젖은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따뜻한 연민이 없었다. 오직 깊은 상처와 배신감, 그리고 차가운 분노만이 가득했다. 재미있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차가웠다. 가난한 시골뜨기, 계집애가 당신의 서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모습이 그렇게 즐거웠어요. 당신의 궁전으로 돌아가서 밤마다 나를 비웃었겠죠.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민주는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난 후 모든 게 변했어요. 당신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나도 베리타스의 총수가 아니라 그냥 한 명의 평범한 남자일 수 있었어.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진짜였던 순간들이었단 말이오. 그는 자신의 진심을, 사랑을 고백했다. 하지만 그의 고백은 거대한 거짓말의 벽에 부딪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질 뿐이었다. 당신의 진심 따위 이제 믿을 수 없어요. 보람은 차갑게 돌아섰다. 우리 다시는 보지 맙시다. 그날 저녁 민주는 텅 빈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보람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이대로 영영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가 망연자실하게 앉아있을 때 옥탑방의 낡은 철문이 거칠게 열렸다. 보람이 아니었다. 그의 할아버지, 최 회장이 불호령 같은 기세로 서 있었다. 그의 뒤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띤 유지아가 서 있었다. 이게 무슨 꼴이냐. 최 회장의 목소리가 좁은 옥탑방 안을 뒤흔들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업을 이끄는 놈이 고작 이런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저런 근본도 없는 계집애랑 어울려 놀아나 당장 이 추잡한 노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까. 최 회장은 민준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다. 당장 저 계집애를 정리하고 유지아에게 사과한 뒤 예정대로 결혼을 진행해라. 만약 거절한다면 너는 더 이상 내 손자가 아니며 베리타스의 총수 자리에서도 쫓겨날 줄 알아라. 바로 그때 지친 발걸음으로 계단을 올라온 보람이 이 모든 광경과 마주쳤다. 그녀는 자신과 민준 사이에 놓인 결코 건널 수 없는 거대한 강을 보았다. 민준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 그의 제국과 가족,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여자. 그는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 앞을 가로막고 겁에 질려 서 있는 보람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겨 마치 세상의 모든 비바람으로부터 그녀를 지키려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를 평생을 거역하지 못했던 그 거대한 산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반항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할아버님. 하지만 그 명은 따를 수 없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자신을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보는 보람을 잠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미안함과 함께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든 것을 내던진 남자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다시 할아버지를 향해, 그러나 사실은 보람을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선언을 했다. 이 사람은 제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베리타스의 총수가 아닌 인간 최민준을 봐준 유일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람을 잃을 수 없습니다. 그의 선언은 자신의 세상 전체를 향한 선전포고였다. 그는 그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왕국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다. 최민준의 선언은 위태롭게 대치하고 있던 옥탑방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최 회장은 손자의 당돌한 반항에 말을 잃었고 유지하는 모든 계획이 틀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다.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최 회장이 마침내 고함을 질렀다. 고작 저런 계집애 하나 때문에 네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을 내던지겠다고. 아니요, 할아버님. 민준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반항심이 아닌 차가운 전략가의 빛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내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할아버지의 모든 것을 지키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할아버지 앞에 내밀었다. 유지아 씨 가문이 우리에게 제안한 합병 계약의 실체입니다. 이것은 동등한 합병이 아니라 우리의 핵심 기술과 자산을 헐값에 집어삼키려는 교묘하게 설계된 적대적 인수합병입니다. 결혼은 그들의 계략을 위한 마지막 담보였을 뿐이고요. 태블릿 화면에는 유지아의 아버지인 유 회장이 경쟁사와 은밀하게 접촉하여 브이에리타스를 분할 매각하려던 계획의 증거들이 떠 있었다. 민준이 그동안 김진수로 사는 동안에도 그의 충직한 비서팀은 물밑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제가 이 결혼을 피하려 했던 것은 단순히 제 개인의 행복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평생을 바쳐 이룩한 베리타스를 저들의 탐욕으로부터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최 회장은 충격과 분노로 유지아를 노려보았고 유지아는 사색이 된 채 뒷걸음질 쳤다. 민주는 그 모든 혼란을 뒤로하고 굳어있는 이보람에게 다가갔다. 미안합니다. 당신을 속였고 당신을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옥탑방을 떠났다. 다음 날 이보람은 고향의 작은 병원으로부터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할머니가 서울의 최고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것이었다. 국내 최고의 신장 이식 전문의가 직접 수술을 집도할 예정이며 천문학적인 수술비와 입원비 전액이 이미 익명의 독지가에 의해 완납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보람은 그 익명의 독지가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는 다이아몬드 반지나 명품 가방이 아닌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간절하게 원했던 단 하나의 선물, 바로 할머니의 건강을 선물한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언어로 건네는 가장 진실된 사과이자 가장 절실한 사랑 고백이었다. 며칠 후 할머니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보람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서울로 돌아오는 대신 자신의 고향인 배나무 과수원으로 향했다. 그곳에 그가 있을 것 같았다. 아니나 다를까. 최민주는 그곳에 있었다. 값비싼 슈트 대신 흙 묻은 작업복을 입은 채 그는 서툰 솜씨로 과수원의 낡은 울타리를 수리하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여전히 어설펐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보람은 말없이 그의 곁으로 다가가 시원한 물병을 건넸다. 고마워요. 그녀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됐는데. 민주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기쁨의 미소가 번졌다. 당신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는 울타리를 수리하던 망치를 내려놓고 그녀의 앞에 섰다. 보람씨, 내 거짓말은 내 두려움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내 인생의 유일한 진실입니다. 다시 한번 CEO 최민준이 아니라 그냥 한 남자로서 당신에게 기회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보람은 대답 대신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1년 후 싱그러운 백꽃이 만발한 봄날, 과수원 옆 낡았던 시골집은 아담하고 예쁜 전원주택으로 변해 있었다. 툇마루에는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은 할머니가 앉아 흐뭇한 미소로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당에서는 이보람과 최민준이 함께 갓 수확한 배를 상자에 담고 있었다. 민준의 손길은 여전히 조금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농부의 태가 났다. 보람씨, 베리타스의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 베리타스 팜이 오늘 정식으로 런칭했습니다. 민준이 땀을 닦으며 말했다. 이제 당신의 배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작은 농가들이 복잡한 유통 과정 없이 소비자들에게 직접 신선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게 됐어. 제값 받고. 그는 자신의 세상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그녀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었다. 보람은 환하게 웃으며 가장 크고 잘 익은 발 하나를 깎아 그의 입에 넣어주었다. 대표님, 일 잘했으니 상이에요. 대표님 아니라고 했잖아요. 민주는 투덜거리면서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한 표정으로 그녀가 주는 배를 받아먹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그들의 두 세상은 충돌하고 부서지는 대신 서로에게 스며들어 더 크고 따뜻한 하나의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하얀 백꽃 잎이 봄바람을 타고 두 사람의 머리 위로 꽃비처럼 흩날리고 있었다.